감사원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조그만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의힘 당이 정말로 이 적반하장, 얼굴이 두껍다. 국민을 대체 뭘로 하는 것일까요? 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여야 대치 또 신구 권력의 대립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쟁점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 에디터,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린 거죠. 네. 수령을 거부했고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고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황을 이현정 의원이 어떻게 먼저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자,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원의 합법적인 조사 절차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취해법권 지역이 아니죠. 현직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또 수사를 받을 저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이 2020년에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에 대해서 그 지금 결론이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해수부가 당시 결론이 뒤바뀌었고 당시 청와대가 왜 탈북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오는 14일 날 이것에 대한 감사를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등에 대한 지금 조사를 서면 조사하는데 모두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려면 당시에 그럼 최고 지도부에서 왜 이거를 월북으로 규정을 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측에 우리 공무원의 어떤 안전을 촉구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문이고 이거는 저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무례하다? 지금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야당 대표일 때 현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으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도 조사받으라고 했던 분이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직접 소환 조사가 아니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건으로 지금 이메일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조사에 대해서 과연 무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은 그러면 법 이외에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어떤 그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93년도에 대통령 전직 어떤 그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율곡 사건과 관련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이례적인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들이 답변인데 맞는가라든지 그때 당시에 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빨리 송환하라든지 그런 조처를 안 하게 됐는가를 물어올 수는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조사를 하더라도 순서상의 어떤 그런 절차적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들고요. 그 무례하다라는 그 표현은 그 순서상 절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전으로 보면 전혀 옛날에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없었다면 예. 이것이 그냥 왜 과거에도 없던 일을 나한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면 제가 유추해 볼 때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그와 관련된 그 안보실이라든지 당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충실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정용 외교부 장관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감사원이 당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는데요.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즉시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쪽 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이제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감사원을 앞세서 정치 보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감사원법 50조의 법령의 근거는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 감사 대상 기간 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뭐 서면이나 아니면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감사원에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했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 첩보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이거는 당연하게도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감사원 측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했는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안이 다릅니다. 율곡 사업 아주 전방위적인 이 전직 장관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들, 합참 참모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 커미션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아주 규모의 비위 사건과 그리고 평화의 댐으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사건과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같은 동렬에서 감사원이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제 원칙론과 상황론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조사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과거에도 어쨌든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평화의 댐 사건과 율곡 사업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에 상황론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이 사안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버할 수 있지만 최근 1년의 전체적인 쭉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이른바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한 그 측면을 보고 있고 그러고 이제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강한 어떤 공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안을 딱 떼서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보기는 힘들다. 서로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보고 있는 지점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마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 조사 자체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향후에도 좀 어떤 부담을 내심 또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같은 외교 실책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책들을 좀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말싸움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관계로 풀기 이전에 사실은
아까 뭐 7비리하고 그거보다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 훨씬 덜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소각됐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네. 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족들이 납득할 만큼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10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세월호 조사와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 이거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족들한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겠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김대중 정권에 이루어졌던 대북 송금 비리 특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검찰 빨리 들어가서 조사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지금 박지원 전 원장과 지금 정의용 이 사장이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이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례하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게 지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조사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사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원칙에 맞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감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이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어떤 민생의 문제, 이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이런 문제들만 결국은 정치적 쟁점이 될 텐데 그렇겠죠. 아니, 우리나라 법에 어디 전직 대통령은 취해법건지에 수사하지 말라는 조사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어떤 국회에 바라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희미 변호사께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곡비나 이런 것과 뭐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것은 아니다. 유가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 국민에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국민이어도 생명의 가치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규모의 어떤 비위 사건과 이 해석의 문제가 달라진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사안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전에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구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구나. 이런 비난을 왜 국감을 앞두고 자초하는 겁니까? 이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식으로 소환을 요청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조사가 난다면 내가 조사 받겠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거를 무례하다? 왜 나를 조사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럼 전직 대통령 과연 그러면 감사원의 조사를 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원 입장에서는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 그것도 서면으로. 그것까지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저희가 논쟁이 꽤 뜨거운데요. 특히 또 국민의 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공세에 나설 전망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가 됐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국정감사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이 검찰이 성남시청의 전 전략팀장의 공소장, 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적시를 했고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공모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압박입니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기부 체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현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법이 이제 받을 수 있게 한 게 2016년도부터인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해는 2015년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쟁점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성남FC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 기부 체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사익 추구라고 하는 뇌물죄를 하고
또 공모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당연히 저는 공모라는 말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성남FC의 구단주가 실질적인 대표가 이재명 시장입니다. 예, 그렇죠. 이재명 시장의 밑에 있는 분이 정진상 실장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일 수 있는데 마치 이 용어 자체가 마치 성남FC라는 그릇을 이용해서 돈을 따로 빼먹었다. 예.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왜 그러한 어떤 뭐 용질 변경과 관련된 어떤 그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을 네네. 현금으로 했고 그것을 왜 도로나 주택, 어린이집 이런 것이 아닌 축구 구단에 했나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용어 자체로 보면 마치 이재명 시장과 뭐 정진상 실장이 돈을 예. 따로 만들기 위해서 성남FC를 활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했느냐, 현물로 했느냐, 그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검찰은 기업 후원금 모집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결국 저렇게 이제 후원금 현재 순수하게 어떤 용지 변경 등 인허가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한 그 부분을 과연 삼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네네. 저 부분에서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이른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모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그 부분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딱 받아들여지려면 네. 저 후원금이 그러니까 성남FC로 들어가서 그 후원금의 일부가 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근의 어떤 사익적인 측면으로 흘러갔다. 그걸 확인해.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네네.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후원금만 FC에 들어간 정도로 그친다면 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일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정치쇼라고 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뇌물 참사의 몸통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비리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 입장 좀 여쭤볼 텐데 먼저 위원님은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게 원래 뇌물을 준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죠. 네네. 이번에 두산건설 관계자와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관계자 2명을 기소를 했고요. 네. 최근에 나온 증언에 따르면 성남FC 대표가 본인이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성남FC와 관련된 거는 앞으로 다 정진상 실장에게 물어서 결제를 받아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정진상 씨가 계속 이거 성남FC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결제도 하고 직접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이 기부금 관련해서도 본인이 개입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정진상 실장에게 받으라는 것은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 독자 법인인 성남FC의 어떤 기부금이나 등등을 다 했던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큰 쟁점이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하면서 성남FC 지금 두산건설 공문으로도 확인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대신 이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그게 70억에 구입했던 게 지금 뭐 1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기부금을 당시에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인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센티브로 10%에서 20%씩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 과연 쓰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밝히는데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부정청탁이라는 걸 요건으로 합니다. 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K스포츠재단의 최순실 씨 롯데그룹에서 본인들의 어떤 면세점 인허가 사업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조로 굉장히 많은 거금을 출자를 합니다. 그때도 부정청탁, 제3자 뇌물이 왜 인정이 됐느냐. 최소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 사례에서 신정아 씨가 근무하는 미술관에 기업들을 압박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후원하게 합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냥 기업들이 압박감만 가졌다는 이유에서 뭔가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의 연결고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어떤 수익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실물적으로 돈이 흘러간 부분은 전혀 짚어내지 못하면서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냐.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걸로 제3자 뇌물로 기소됐다는 전례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어떻게 증거를 경찰이 밝혀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검찰 쪽은 그렇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이미 아는 상황 속에서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 역할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또 조홍천 의원은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전에 사회 이사를 했던 이화영 의원이 결과적으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쌍방울과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이화영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강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북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쌍방울 자체가 그야말로 북한의 희귀 강물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의미를 갖고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MOU를 해서 공시를 통해서 주식을 띄우기 위한 그런 액션을 한 건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의 유력 인사이든 어떤 이재명 지사를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화영 경제부지사를 평화부지사를 활용한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실제로 대북 관련된 동북아 사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이화영이든 이재명이든 위에 또 이해찬 전 총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괄해서 이 수사망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데 반면에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필적 감정을 의뢰해봤더니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에 이 사인을 한 교수들 아마 그 주되게 들여다보는 교수님도 계셨겠지만 이 교차로 검증했던 교수들의 어떤 날인이 들어간 것이죠. 필적 감정 결과 한 명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그렇다면 한 명의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검증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이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 논란이 됐지만 해소됐다, 문제 없었다. 지금 국민대 등에서 나오고 있는 결론을 엄청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작년 7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냐면 박사학위 논문 보면 교수들 5명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이름을 뭐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조교가 이름을 다 혼자 썼다는 거예요. 교수들 이름을. 그러면서 교수들의 날인을 다 따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 자체가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유사 사례가 있느냐를 조사했더니 유사 사례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타이핑을 해서 그냥 이름을 써서 옆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게 해서 이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 것이 최근에 뭐 한 언론이 이 5명의 이제 필적이 다 똑같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작년 7월 달이면 이미 이건 누구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예요. 교육부예요. 당시에 이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때 교육부 특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혹시 요 한 사례만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논문들을 다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정한 사례만 아니다는 게 지금 교육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지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실은요, 윤 대통령 순방 일주일 만에 이 순방 성과를 종합해서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경제 성과, 한미 동맹, 민생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이나 외교 참사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급을 피했죠. 일단은 계속 강경한 기조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흐름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 정쟁에서 한 발 벗어나서 민생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기조인데 최근에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기존의 흐름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상황 자체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국면 자체가 여야의 대결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맞은데 대통령이 외교 행보 이후에 특히 여러 가지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국정기조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과연 이 강대강으로서의 이 흐름만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일단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과할 사안이라고는 보십니까, 위원님은? 근데 일단 지금 사실관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이제 접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뉴욕 발언 이게 이제 보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했는가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이제 첫 보도를 했던 MBC와 관련돼서 당시 그러면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확정적으로 자막을 처리를 해서 한 것처럼 했느냐.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MBC가 독자적으로 201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자막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자막이 띄워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래서 이 영상을 띄워봤다는 거예요. 자막 시스템으로. 근데 해당 문제 발언이 인식 불가능하다라고 자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3노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도가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 많은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국립어학원 지금 전 원장분 같은 경우도 아니 이 자막 시스템도 인식 불가능하다는 거를 기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미 자막으로 확정적으로 해버리고 자,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라고 하는 것들.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절차상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미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욕을 했다. 바이든을 비난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만약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사과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에서 어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바이든을 듣는 사람도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사과했으면 좋지 않냐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든 그리고 MBC가 그 부분을 해당 기자들이 판단한 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내부 검증 시스템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판독 불독이라고 해서 불명이라고 해서 내세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그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언론사 취재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국민들이 들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반박까지도 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특정 언론사의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우방국을 어떤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고 이게 어떻게 온당한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일부는 기억 안 나고 일부는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손을 내밀고 야당을 폄훼했다는 건 대통령실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설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조에 대해서도 같이 협치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금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갑론을박하지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얼마만큼 외교 순방의 성과를 갖고 왔는가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든 간에 사실은 각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각각 의회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크게 쟁론이 안 될 수 있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홍보수석이 난리면이라고 정리했다면 그것에 대한 주체는
결과적으로 한국 국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본의 아니게 한국 국회를 그렇게 다루게 들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게 9월 15일부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정상회의가 회담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벌써 한일 관계에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100억 정도의 질병 대치 예산을 갑자기 대통령이 바이든 행사에 가가지고 1억 불 그러니까 1,400억 3년간 1,400억이니까 400% 그냥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증폭시킨 것도 지금부터 가면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여건에서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당들 지지율은 항상 시속 게임이에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반사 효과 스스로가 잘해서 얻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보면 이 정치권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반사 효과를 노리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야당이 지금 여당의 어떤 저런 국정 문제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를 왜 못 받고 있을까? 그런 문제를 비춰보면 저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대표가 됐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역구를 바꿔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를 출마한 이유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본인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당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잡았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당 전체가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공동으로 지금 떠안아야 되는 그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전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취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검수완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감사완박까지 등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정책 이슈만 어떤 면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여당도 지금 못마땅하지만 야당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준다라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이재명 체제가 갖고 있는 저는 상당한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의 이 명운을가를 두 가지 결정 앞둔 상황이죠.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지금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 어떤 식이든 이제 하나의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서 내홍을 겪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잃은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똑같이 과거처럼 어떤 이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체제로 당분간 가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인용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윤리위에서의 추가 징계 논의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밖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가처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윤리위의 결정은 뭐 이미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가처분은 아무래도 어쨌든 그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고 당헌당규 개정 그렇겠죠. 그리고 또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도 해소시켰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있었던 문제 자체가 본원적으로 말하자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과정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든 안 되든 간에 물론 이제 당윤리위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의 추이를 좀 받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추가 징계라고 하는 건 결국 제명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말하자면 보수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거죠. 당 밖으로 밀려나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약 당이 빨리 그것을 수습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의혹도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특히 용의자가 열린공감 TV 출신의 30대 남성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스토킹이냐 아니냐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근데 뭐 이분들이 보니까 뭐 언론의 취재라고 이야기했다고 같은 언론이라서 이런 취재 안 합니다. 이걸 언론의 취재라고 지금 합리화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이 있고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언론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와 그다음에 이제 이 게이트 키핑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합법적인 방법을 내에서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일부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수중 촬영해서 뭐 이름 써놔놓고 훼손됐다라고 했다가 아주 언론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을 갖다 계속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미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사생활 침해죠. 그리고 이 특히 더군다나 이런 우리가 지금 스토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부 시각에서 스토킹이 아니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한테 뭐 사랑을 갖다가 계속 뭐 10번째가 안 나무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하고 이거를 자체를 언론에 취하는 인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걸 하다 보면 이게 그동안 스토킹법이 그동안 제정이 안 된 이유가 이 일각의 이런 시각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의 취재가 된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좀 처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 국장께서 보시기에도 저게 취재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취재라는 게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정식 어떤 뭐 취재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일단 그 매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 행위에 해당한다는 건 이 언론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 중에서 정당 행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취재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재 행위고 면책을 받는 정당 행위로까지 평가를 받으려면 이게 정말 필요적으로 이 수단 이외에는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지 어떤 내용을 그렇다면 취재하려고 했었는지를 당연히 수사 과정에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나오는 언론사의 해명 내용을 보면 그 정도로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어떤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우선 의도 자체가 그분들이 그전에 무슨 일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정치적 편향성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언론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언론의 영역에서 자기네들은 탐사 보도 채널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누누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만 언론이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또 혹은 실제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든지 혹은 추가로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하면 따라다녔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한 달 내도록 또 퇴근길에만 다녔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